이 돼지 같은 년, 네 살 좀 봐라! 퍽 새벽 부엌에 몽둥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라도 나주 최참봉댁 3년째 가뭄이 들자 시어머니는 날마다 셋째 며느리를 때렸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죠. 저 돼지 며느리 오늘도 맞았네? 쌀독 바닥낸 게 전부 저 며느리 탓이라는데? 하지만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뚱뚱한 진짜 이유를요. 그리고 석 달 후 그 시어머니가 흙바닥에 무릎 꿇고 오열하게 될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19년 찬서리가 하얗게 내리기 시작하던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애구머니나 인연이 기어이 아침부터 도둑질을 하는구나. 전라도 나주 곰탕거리 뒷골목 천석군 최참봉댁 담장 너머로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부엌문이 벌컥 열리며 솥뚜껑만한 손바닥이 며느리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어찌나 매서운지 부엌 아궁이 불씨마저 놀라 사그라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여인은 셋째 며느리 박분이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처 삼키지 못한 식은 밥알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서방은 과거 급제하겠다고 눈이 짓물러라 공부하는데 너는 그새를 못 참아 밥을 훔쳐 먹느냐? 아주 돼지 귀신이 씌었지, 씌었어. 분이는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가 식은 밥을 입에 쑤셔 넣은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명치 끝이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듯 쓰라렸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집안에만 들어오면 온몸에 도끼가 퍼지는 듯 했고 그 도끼를 견디려 무언가를 씹어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 탓에 분이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영락없이 살이 찐 모습이었으나 실상은 도끼가 차올라 살갗이 터질 듯 팽팽해진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사랑채 문이 열리며 셋째 아들 최도령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분이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방님, 그게 아니오라 속이 너무 쓰렸어. 에이 그 꼴도 보기 싫으니 고개를 돌려라. 남편은 분이의 부어오른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획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저 살집을 좀 보십시오. 굴러다니는 돼지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내 저런 꼴을 보고 그리 익히겠습니까? 남편의 차가운 한마디는 시어머니의 매질보다 더 아프게 분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최씨 부인은 기세등등하여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들었느냐? 내 서방도 내가 싫단다. 내 집 쌀독이 거덜나기 전에 당장 꺼져. 최씨 부인은 며느리의 등 떠밀어 대문 밖으로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엉금엉금 기어가 부엌 구석에 놓인 낡은 보따리 하나를 겨우 움켜쥐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손에 쥐어주신 낡은 무명천 보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뒹굴던 이 빠진 뚝배기 하나도 품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개밥 그릇으로 놨으라며 던져주었던 금이 가고 볼품없는 뚝배기였습니다. 하지만 분이에게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 밥을 담아주던 그릇이었기에 차마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봐. 쫓겨나는 마당에도 밥그릇은 챙기네. 지독하다, 지독해. 담장 너머로 구경하던 마을 안악들이 혀를 차며 수근거렸습니다. 분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거친 흙알갱이가 발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 분이의 머리 위로 흩뿌렸습니다. 퇴 재수 없다 다시는 이 문턱 밟을 생각 마라 부정탄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분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따갑게 때렸습니다. 분이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남편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는 이미 사랑채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여봐라, 대문 걸어 잠가라. 머슴들이 달려와 육중한 대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마당을 자신이 3년간 피눈물 흘리며 쓸고 닦았던 그 마당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쾅!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굳게 닫히자 분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품에 안은 이 빠진 뚝배기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주 곰탕거리의 아침 시장이 열리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지만 최참봉댁 대문 앞은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분이는 부어오른 손으로 뚝배기를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질그릇의 감촉만이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위로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뱃속에서 다시금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쫓겨났다는 슬픔보다 더 강렬한 기이한 허기와 통증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물건, 낡은 뚝배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뚝배기에 손이 닿자 뱃속을 뒤집어 놓던 뜨거운 불길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잦아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정말로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터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발을 끌며 정처 없이 장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굳게 닫힌 최참봉댁 대문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날아갔습니다. 빗줄기는 어느새 장대비로 변해 분이의 얇은 무명 저고리를 순식간에 적셨습니다. 분이는 멍한 눈으로 마을 어귀를 지나 영산강 물줄기가 굽이치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발 아래로는 불어난 강물이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채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과르릉 물살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어서 오라 손짓하는 저승사자의 부름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이 지독한 억울함도 뱃속에 이 뜨거운 화증도 다 사라지겠지. 분이는 중얼거리며 집신을 벗으려 몸을 구부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다급하고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지매. 분이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뒷줄기 사이로 웬 거지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은 흙탕물에 절어 있었고 앙상한 팔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요. 장터 바닥을 기어다니며 구걸하던 갓난이었습니다. 갓난이는 분이의 치맛자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지매여 죽을 때 죽더라도 나랑 같이 가요. 예. 분이는 기가 찼습니다. 죽으러 가는 마당에 같이 가자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팔을 흔들었습니다. 이거 놓거라. 나는 지금 아주 먼 길을 가려는 참이다. 하지만 갓난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파요. 아지매가 좀 봐줘요. 제발요. 소녀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그 눈은 단순히 배고픔을 호소하는 거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짐승의 눈빛과도 같았지요.
분이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죽을 만큼 비참했지만 눈앞에 생명이 내뿜는 간절함이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인연이 놔라 놓으라니까. 분이가 힘없이 저항했지만 갓난이는 분이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분이는 얼결에 아이에게 이끌려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 골짜기라 부르며 대낮에도 얼씬거리지 않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철퍽 철퍽. 진흙탕이 된 산길을 걷는 소리가 적막한 숲을 울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품에 안은 뚝배기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뱃속의 통증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숲을 사이로 쓰러져가는 움막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요. 갓난이가 움막을 가리키며 거정문을 들어 올리자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고름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뒤섞인 악취였습니다. 분이는 저도 모르게 코를 틀어쥐었습니다. 들어가요, 아지매. 어두컴컴한 움막 안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물물 줘.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분이는 주저했지만 갓난이의 손에 이끌려 결국 움막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구석에 누워있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인이 거적 위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뚝배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불행이 세상에서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이곳에는 더 깊고 어두운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누워있던 여인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휑한 눈동자가 분이의 품에 안긴 낡은 뚝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움막 안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뚝배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낡은 그릇이 무엇이기에 다 죽어가는 병자가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움막 지붕을 때리며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이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본인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썩은 내가 아닌 비릿하면서도 달큰한 향기가 빗물 냄새에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황급히 여인의 얼굴에 귀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색색. 거친 숨소리 사이로 단내가 훅 끼쳐왔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흰자위가 노랗게 뜨고 목덜미 아래에는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이건 역병이 아니야. 분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릴 적 약초꾼이었던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독초 중독 증상과 똑같았습니다. 흉년에 굶주린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아무 풀이나 뜯어먹다 사단이 난 것이 분명했지요. 움막 안의 다른 병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같이 입가에 거품을 물고 손톱 밑에는 거무튀튀한 풀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니 죽는겨. 갓난이가 울먹이며 분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니야, 살릴 수 있어.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 분이는 품에 안고 있던 뚝배기를 갓난이 옆에 내려놓고는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졌지만 멈추지 않고 뒷산 언덕으로 내달렸습니다. 헉헉. 언덕 위에 도착해 숨을 몰아쉬던 분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번개가 치며
세상을 비추자 보랏빛 꽃을 피운 잡풀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미치광 이풀이라며 베어버리던 자경초였습니다. 잘못 먹은 독초의 기운을 중화시키는 데에는 이 자경초의 뿌리만 한 것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손톱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흙바닥을 파헤쳤습니다. 억센 뿌리가 툭툭 끊어지며 흙 묻은 손 안에 한가득 들어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분이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움막으로 돌아온 분이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깨진 솥을 아궁이에 올렸습니다.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좁은 움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타닥타닥. 분이는 빗물과 자경초 뿌리를 솥에 털어넣고 미친 듯이 부채질을 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보랏빛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쓴내에 진동하는 그 연기가 병자들의 코끝에 닿자 신음소리가 조금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거정문이 거칠게 젖혀지며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움막촌을 관리하는 촌장 박씨가 씩씩거며 서 있었습니다. 귀에는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버티고 있었지요. 무슨 냄새야, 이 고약한 것은. 박씨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이 솟단지 위로 피어오르는 보라색 연기에 고정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기어이 일을 저지르는구나. 역병 돌아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독풀을 먹여서 확인 사살을 하려 드느냐. 박씨가 성큼성큼 다가와 분이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이것은 독을 푸는 약초입니다. 제발 놓아주십시오. 약을 다려야 합니다. 분이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박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마을의 재수가 옴붙었어. 오늘 내 제삿날인 줄 알아라. 박씨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갓난이가 비명을 지르며 어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분이는 끓고 있는 솥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등에는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눈을 뜬 분이의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촌장 박씨의 몽둥이가 바닥을 나뒹굴고 있었고 그 앞에는 누더기를 걸친 한 노인이 지팡이 하나로 박씨의 팔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너는? 박씨가 덜덜 떨리는 손목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솥단지 안에서 펄펄 끓고 있는 자경초 물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귀한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구먼. 냄새가 아주 좋아. 노인의 눈빛이 분이의 품에 있던 낡은 뚝배기와 끓고 있는 솥을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예사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늙은 거지가 쌍으로 미쳤구나. 여봐라, 전현이랑 이 늙은이까지 싹 다 멍석말이를 해라. 장정들이 몽둥이를 고쳐 쥐고 다가오자 노인이 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잠깐들 하게 내 이 아이의 목숨 값을 치르려 하네. 노인의 손에 들린 것은 엽전 꾸러미도 금덩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낡은 서찰 한 장이었습니다. 박씨가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지르며 노인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툭 하고 힘없이 떨어진 서찰이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노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지만 박씨의 살기 등등한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 놈들을 당장 끌어내 멍석을 말아 아주 뼈를 추려 놓거라.
머슴 하나가 굵직한 물풀의 나무 몽둥이를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본인은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섬뜩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휙.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때리면 안 돼요. 어디선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흙탕물을 튀기며 뛰쳐나왔습니다. 탁. 머슴의 다리에 매미처럼 달라붙은 것은 다름 아닌 이웃집 꼬마 갓난이었습니다. 몽둥이는 간발의 차이로 분이의 어깨가 아닌 펄펄 끓고 있는 솥단지, 옆 진을 바닥을 강타했습니다. 퍽. 진흙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갓난이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박 씨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이 아줌마는 의원이에요. 의원님이란 말이에요. 박 씨가 기가 차다는 듯 입을 딱 걸렸습니다. 천안 보찜장수 여편네를 의원이라 부르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비켜라, 이놈 어린 놈이 어디 어른들 하는 일에 끼어들어. 머슴이 갓난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아이는 박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번에 제가 배 아파서 죽을 뻔했을 때, 우리 엄마도 포기했을 때 살려준 사람이 이 아줌마란 말이에요. 몰래 주먹밥 속에 약초를 넣어서 저한테 먹여줬어요. 그거 먹고 제가 나았단 말이에요. 갓난이의 폭로의 분위는 숨이 멎을 듯 멈칫했습니다. 지난 봄. 굶주림으로 쓰러져 있던 갓난이에게 자경초 가루를 섞은 주먹밥을 슬그머니 쥐어주고 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불쌍해서 한 일이었는데 아이는 그것이 약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이의 필사적인 외침에 살기 등등하던 분위기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본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었습니다. 비키시오. 분이는 뚝배기에 솥 안에 자경초 달인 물을 가득 퍼담았습니다. 시커먼 약초 물에서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흙내음이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박 씨의 아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짓이냐. 박 씨의 아내가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지만 분이의 눈빛은 이미 매서운 호랑이 같았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해보시오. 어차피 이대로 두면 도련님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분이의 서슬 퍼런 일갈에 아이의 어미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틈을 타 분이는 아이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뜨거운 약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꿀꺽꿀꺽. 검붉은 액체가 아이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박 씨는 몽둥이를 든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막으려 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일각이 지났을까, 이각이 지났을까. 누군가 낮은 신음성을 뱉었습니다. 아이의 창백했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온몸의 구멍이란 구멍에서 시커먼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몸속의 나쁜 기운을 억지로 짜내는 듯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콜록콜록 아이가 눈을 번쩍 뜨며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검은 핏덩어리 같은 가래가 튀어나왔습니다. 상치라, 내 새끼. 박 씨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는 퀭한 눈동자를 굴려 허공을 바라보더니 갈라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콜록 엄마 물물 줘. 죽은 듯 늘어져 있던 아이의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던 머슴의 손에서는 힘이 빠져 몽둥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진흙탕에 처박혀 있던 젖은 서찰을 묵묵히 바라보던 노인이 껄껄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거보게 내가 뭐라 했나 귀한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노인은 껄껄 웃으며 흙탕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서찰 하나를 분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자, 밖에나. 귀한 목숨 살리는 값치고는 헐하지만 말이네. 분이는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 품에 넣었지만 정신은 온통 아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으앙, 엄마, 으앙. 가냘픈 기침 소리는 어느새 우렁찬 울음소리로 변의 운막촌의 정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를 쫓아내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아이의 어미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났어. 내 새끼가 숨을 쉰다. 그제야 운막촌 사람들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이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던 멋은 칠성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살려주시오. 내 아비도 저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소. 제발 그 풀죽한 모금만 주시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자 뒤이어 수십 명의 병자들이 분이 앞으로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적을 뒤집어 쓴 노파도 다리가 썩어가는 장정들도 모두 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나도 좀 살려주게. 부디 적선하는 셈 치고 한 번만. 분이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흉측한 뚱보라고 손가락질 받던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솥단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모두 비키세요. 불을 더 떼야 합니다. 장작을 더 가져오세요. 분이의 호령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썩어가는 기둥뿌리라도 뽑아올 기세로 산으로 달려갔고 안악들은 깨진 독에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보글보글 펄펄 커다란 가마솥에서 자경초가 끓어오르며 보랏빛 증기가 운막촌을 뒤덮었습니다. 그 냄새는 쓰면서도 달큰했고 막기만 해도 막힌 속이 뚫리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쉴 새 없이 국자를 놀렸습니다. 죽을 받아 마신 사람들이 하나둘씩 검붉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우에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피를 토해낸 병자들의 얼굴에는 이내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던 이마가 식어가고 잿빛이던 입술에 붉은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이가 국자를 저을 때마다 그녀의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땀은 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먹물처럼 검고 끈적한 노폐물이었습니다. 타인의 도끼를 해독할 때마다 분이 몸속에 쌓여있던 도끼도 함께 빠져나가는 기이한 체질 때문이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운막촌은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완쾌된 사람들이 분이의 운막 앞에 산나물이며 꿩고기를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 약초의 선녀님이시다. 사람들은 이제 분이를 돼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붓기가 빠져 드러난 분이의 얼굴은 맑고 고와했습니다. 살에 파묻혀 보이지 않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했고 오뚝한 콧날과 선 고운 턱선이 드러났습니다. 이 놀라운 소문은 삽시간에 고개를 넘어 나주 읍내 장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귀신 골짜기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명의가 나타났다네. 암 들었지. 보라색 풀을 다려 먹이는데 다 죽어가던 송장도 벌떡 일어난다더군. 그런데 그 소문이 채 식기도 전에 하늘은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나주 곰탕거리 뒤편 으리으리한 기와집 최참봉댁 안채에서
비명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아이고 도련님 왜 이러십니까? 최참봉 댁의 금지옥 옆 종손 7살 동수가 마루에서 놀다가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한양에 과거 보러 올라간 큰아들의 외아들이자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하녀가 달려가 아이의 몸을 만지자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추워요.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운막촌 아이들이 앓던 그 증세와 똑같았습니다. 붉은 반점 그리고 입가에서 풍기는 달큰한 단내. 안방마님 최씨 부인은 손자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동수야, 정신 차려라. 이게 무슨 벼락이냐. 최씨 부인의 절규가 담장을 넘어 곰탕거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나주 평야를 가로지르는 바람이 흉흉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거칠게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수야, 정신 차려라. 최씨 부인의 비명이 안채를 뒤흔들었습니다. 하녀들이 허둥지둥 찬물을 길어 나르고 머슴들은 마당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동수의 이마에는 붉은 반점이 속속 돋아나고 있었고 숨은 가래 끓듯 그르렁거렸습니다. 한양에 과거 보러 올라간 큰아들의 외아들이자 최참봉 댁의 대를 이을 유일한 종손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은 아직이냐 당장 끌고 와라. 최씨 부인의 호통의 하인들이 나주 읍내를 샅샅이 뒤져 의원 셋을 데려왔습니다. 첫 번째 의원은 아이의 맥을 짚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괴질입니다. 도끼가 이미 장부 깊숙이 퍼졌으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장례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라, 이 돌팔이 놈들아. 최씨 부인은 약장을 집어 던지며 의원들을 내쫓았습니다. 세 번째 의원은 아이의 방 문턱도 넘지 못하고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고개를 저은 뒤 최씨 부인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았습니다. 무당을 불러라. 아니, 무당이고 판수고 누구든 다 데려와. 그날 밤 앞마당에서는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은 붉은 치마를 휘날리며 작두 위에 올라서고 방울을 흔들며 귀신을 쫓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방의 동수는 시시각각 숨이 얕아져만 갔습니다. 붉은 반점은 목덜미를 지나 가슴팍까지 번져 올랐고 입가에서는 검붉은 거품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아파 배가 불에 타는 것 같아. 동수의 가느다란 울음소리에 최씨 부인의 심장이 쪼개지는 듯했습니다. 굿을 한다고 나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당을 내치고 마루에 주저앉아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횃불을 꺼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쭈뼛거리던 늙은 행랑아범이 조심스럽게 기어 나왔습니다. 마니. 뭐냐, 시끄럽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드릴 말씀이. 행랑아범은 눈치를 살피며 거의 기는 듯이 최씨 부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장터에서 떠도는 소문이 있는디요. 저 뒷산 귀신 골짜기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명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요. 보라색 풀을 다려 먹이면 다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더만요. 최씨 부인은 처음에 콧방귀를 뀌려 했습니다. 귀신 골짜기라면 거지와 병자들이 모여 사는 더러운 운막촌이 아니던가요. 그런 곳에 무슨 명의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안방에서 들려오는 동수의 신음 소리가
또 한 번 그녀의 귀를 찔렀습니다. 할머니 살려줘. 최 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당장 그 의원을 모셔와라. 행랑아범이 움찔하며 되물었습니다. 마님, 귀신 골짜기가 험한 곳인디 밤중에 가기가 천금이든 만금이든 주겠다. 가마를 태워서라도 모셔 오란 말이다. 뭣들 하느냐 어서. 최 씨 부인의 병력 같은 고통에 행랑아범은 허겁지겁 마당을 내달렸습니다. 집신이 자갈밭에 걸려 휘청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고 행랑아범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방 문지방에 이마를 기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동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밤바람이 거세지며 처마 끝의 풍경이 댕그랑 울었습니다. 귀신 골짜기까지는 산길로 한 십경 남짓. 행랑아범의 발걸음에 동수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행랑아범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종아리를 핥히고 돌부리에 집신이 몇 번이나 벗겨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서슬퍼런 눈빛이 등짝을 떠미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한 식경을 헐레벌떡 달려 귀신 골짜기 어귀에 당도했을 때 행랑아범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 하여 대낮에도 사람이 얼씬거리지 않던 그곳에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적을 뒤집어 쓴 병자, 아이를 업은 안악,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까지. 움막 앞으로 이어진 줄이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습니다. 이게 뭔 난리여. 행랑아범은 중얼거리며 줄을 헤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켜라, 비키지 못할까. 나주 최참봉 댁에서 왔다. 병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참봉이라면 나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천석군 대부호였습니다. 행랑아범은 위세를 한껏 부리며 움막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의원은 나오라. 우리 도련님이 위중하시다. 당장 가마를 보낼 터이니 채비를 해라. 움막 안에서 약을 다리던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닷새 동안 쉴 새 없이 환자를 돌본 탓에 얼굴은 초췌했지만 붓기가 상당히 빠져 이목구비의 윤곽이 제법 드러나 있었습니다. 흙투성이 삼배 옷에 수건을 두른 모습이라 행랑아범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솥 안에 약물을 한번 저은 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 댁이시오? 귀먹었느냐? 나주 최참봉 댁이라 했다. 종손 도련님이 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신다.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당장 가자. 분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동수, 그 아이가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최참봉 댁이라 하셨소. 그렇다 서두르란 말이야. 그 집 사람이라면 죽어도 안 갑니다. 행랑아범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주 최고의 부잣집에서 천금을 내겠다는데 거절하다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는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분이의 코앞에 흔들었습니다. 여기 50냥이 있다. 한양 의원도 이런 돈은 못 만져본다. 자, 어서 일어나거라. 짤그랑. 돈주머니가 분이의 무릎 앞에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자를 들어 다음 환자에게 약을 건네며 행랑아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십시오. 여기는 돈 없는 사람부터 살리는 곳입니다. 행랑아범은 당황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야. 안 가겠다면
나주 관아에 고발하겠다. 무허가로 의술을 행하는 죄를 물어 멍석마리를 시키겠어. 협박에도 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을 서서 기다리던 병자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행랑아범을 애워쌌습니다. 의원님을 욕보이지 마시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가. 여기 사람들 목숨이 먼저요. 아직 우리 아버지도 약을 못 받았는디 돈 가진 놈이 끼어들려 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행랑아범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두 팔을 휘저으며 빠져나왔지만 흙구덩이에 발이 빠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병자들의 야유 소리가 등 뒤를 쫓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산을 내려온 행랑아범이 최참봉댁 대문을 들어섰을 때 최 씨 부인은 마루 끝에 선 채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행랑아범의 손이 빈 것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의원은 어디 있느냐? 행랑아범은 마루 아래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마님, 그 의원이란 자가. 답답하게 굴지 말고 어서 말을 해. 돈을 더 달라더냐? 가마라도 보내달라더냐? 안 온답니다요. 최참봉댁이라 하니까 죽어도 안 간다고. 뭐라? 최 씨 부인의 눈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우리 집을 알고도 거절을 해. 그게 대체 어떤 놈이냐? 행랑아범은 머리를 긁적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여자입니다요. 젊은 여인인디 얼굴은 잘 못 봤는디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여자라고? 최 씨 부인은 콧등을 찡그렸습니다.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채에서 죽어가고 있는 손자뿐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하녀의 다급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님 도련님이 피를 토하셨습니다요. 최 씨 부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듯 했지만 분노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장롱에서 몽둥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좋다. 내 직접 가서 그녀의 머리채를 끌고 오마. 최 씨 부인은 비단 치마를 걷어 올리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가마 대령해라. 멍석과 포승줄도 챙겨 약을 짓지 않겠다면 매질을 해서라도 뱉어내게 만들 것이야. 행랑아범이 다급히 말렸습니다. 마님, 그곳의 병자들이 수십 명이라 힘으로는 어렵습니다요. 시끄럽다. 관아 포졸이라도 데려갈 것이다. 내 이 손으로 그녀의 낯짝을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최 씨 부인의 서슬퍼런 고함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가마를 끌어내고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방에 누운 동수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미가 반드시 데려올 테니. 반드시. 가마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횃불이 어둠을 찢으며 귀신 골짜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마 안에서 최 씨 부인은 몽둥이를 꽉 쥔 채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머리채를 잡아 끌고 오겠다며 이를 가는 그 의원이 바로 닷새 전 소금을 뿌리며 내쫓았던 며느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이, 어이.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고개 마루를 넘으며 가빠졌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최 씨 부인은 부채질을 해댔지만 속에서 치솟는 천불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더 빨리 몰아라. 해 떨어지기 전에 당도해야 한다. 최 씨 부인의 호통에 가마꾼들이 발을 재촉했습니다. 탁탁 집신이 흙바닥을 차는 소리가 급박하게 울렸습니다. 가마가 요동칠 때마다 최 씨 부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불안감 탓인지. 3년 전 며느리 분이가 처음 시집 오던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최참봉 댁은 기울어가는 가세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곳간은 비어가고 키우던 가축들은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갔지요. 그런데 분이가 들어온 다음 날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라 비틀어졌던 장독대 옆 감나무에 꽃이 피더니 쉰내 나던 묵은 김치가 아삭아삭한 맛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그뿐인가 영감의 고질병인 기침도 그 아이가 다려온 배즙을 먹고 씻은 듯이 나았었지. 최 씨 부인은 무릎 위에 놓인 비단 치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기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닿으면 거친 보리밥도 쌀밥처럼 윤기가 흘렀고 다 죽어가던 화초도 파릇파릇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그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며느리의 퉁퉁한 몸집이 흉했고 뒤뚱거리는 걸음걸이가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미련한 곰 같은 게 재수는 있었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오면 이리 기름진 손으로 만지니 밥에서 돼지 냄새가 나지 않느냐 하며 밥그릇을 내던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이는 아무 말 없이 깨진 사기 조각을 주워 담으며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최 씨 부인은 애써 며느리의 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그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약을 짓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이지. 같은 시각 귀신 골짜기라 불리는 깊은 산속 움막안은 약다리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검게 그을린 약탕기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채로 불길을 조절하고 있었지요.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갓난이가 코를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아지매 근데 아지매는 왜 그렇게 뚱뚱해 마을 사람들이 그러던데 아지매가 시집가서 시어머니 몰래 쌀독을 다 비워서 쫓겨난 거라고. 분이는 피식 웃으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약탕기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나비가 앉은 듯 섬세했습니다. 쌀독을 비워 하하 쌀 구경도 못하고 보리겨만 먹었는데 살이 찌더냐? 그럼 왜 그래 병이야? 갓난이의 순진한 눈망울을 보며 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던 그녀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독 때문이란다. 독. 그래 시집가고 이듬해였지. 시어머니 생신상에 올릴 버섯 전골을 끓이는데 냄새가 이상하더구나. 아주 미세하게 톡 쏘는 향이 났어. 누군가 독버섯을 섞어 넣은 게지. 아마 시어머니를 시기하던 첩실짓이었을 게다. 분이는 부직갱이로 숯을 뒤적였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혀끝에 대보니 혀가 마비되는 것 같더구나. 이걸 어머니가 드시면 그 길로 황천길이겠구나 싶었지. 그래서 버렸어. 버리면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범인을 찾느라 죄 없는 하인들이 매를 맞아 죽어나갈 게 뻔했어. 그래서 내가 다 먹어치웠다. 뭐? 갓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본인은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배가 끊어질 듯 아프고 온몸이 불덩이 같았지만 꾹 참았다. 사흘 밤낮을 앓고 나니 목숨은 건졌는데 그때부터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구나. 도끼가 오장육부에 스며들어 빠지지 않고 살이 되어버린 게지. 분이는 자신의 굵은 팔뚝을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몰래 훔쳐 먹다 살이 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차라리 그게 나았다. 내가 독을 먹고 몸이 망가졌다는 걸 알면 시어머니는 또 얼마나 불같은 성정을 내시겠니.
그냥 미련한 며느리로 남는 게 집안의 평화를 위해 좋았지. 간난이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와락 분이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지매는 바보야, 천하의 멍청이야. 왜 그렇게 착해 빠졌어? 억울하지도 않아. 허허, 이 녀석 콧물 묻는다. 분이가 간난이의 등을 토닥여주던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르 쾅. 움막 밖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하던 산골짜기의 정적이 단번에 깨졌습니다. 걔 누구 없느냐, 당장 나와라. 익숙하고도 서슬퍼런 목소리였습니다. 간난이가 화들짝 놀라 분이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분이의 손이 약탕기 뚜껑을 잡은 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와 그작 쿵. 누군가 거정문 밖에 울타리를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흙먼지와 함께 비단 치마 자락이 움막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숨어 있어. 내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뒤따라온 하인들이 몽둥이를 든 채 움막을 에워쌌습니다. 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그림자가 움막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셨습니까, 마니? 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최 씨 부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분이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마치 날선 칼날처럼 귓가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오셨습니까라니, 내년이 내가 올 줄 알았다는 말이냐? 최 씨 부인이 코웃음을 치며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단신이 움막의 흙바닥을 지시기는 소리가 저벅하고 거칠게 울렸습니다. 감히 시아버지의 청을 거절해? 이 천한 것이 분수를 모르고 콧대를 세우다니. 내 직접 왔다. 당장 약을 싸서 따라오지 못할까? 짝. 최 씨 부인의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분이의 고개가 획 돌아갔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붉게 부어오르는 뺨보다 분이의 눈빛이 더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약은 도련님을 살리는 약입니다. 먼저 줄을 서신 분들을 치료하는 중이니 기다리십시오. 분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움막을 가득 채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뒤에 숨어 있던 간난이가 겁에 질려 분이의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줄을 서. 감히 양반집 마님더러 천한 것들과 줄을 서라고? 내년이 정녕 미쳤구나. 최 씨 부인이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분이의 손에 들린 물건에 꽂혔습니다. 분이는 아까부터 약탕기 옆에 놓여있던 투박한 그릇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퉁이가 흉하게 깨져나간 볼품없는 뚝배기였습니다. 최 씨 부인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흡 하고 새어나왔습니다. 그 뚝배기. 그것은 흔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유약이 덜 발라져 거칠거칠한 표면, 그리고 입구 쪽에 마치 짐승의 이빨 자국처럼 패인 깨진 자국. 그것은 최 씨 부인이 며느리에게 밥을 줄 때 쓰던 바로 그 그릇이었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년아, 밥그릇도 아깝다. 여기다 처먹거라. 과거 자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흙투성이 3배옷 너머로 보이는 낯익은 눈매, 크고 투박한 손, 그리고 살이 빠져 드러난 턱 윤곽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최 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뒷걸음질 치다 뒤에 서 있던 하인의 발을 밟아 휘청였습니다. 분이는 들고 있던 이 빠진 뚝배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스스스 거친 흙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님? 분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개밥 그릇이라 하셨지요. 사람이 쓸 물건이 아니니 저 같은 천한 며느리에게나 딱 어울린다며 던져주셨던 그 그릇 말입니다. 헉. 최 씨 부인이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귀신이다 죽은 년이 원귀가 되어 나타났어. 최 씨 부인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닷새 전 소금을 뿌리며 내쫓았던 며느리가 그것도 자신의 손자를 살릴 유일한 의원으로 나타났다니. 이보다 더 끔찍한 악몽은 없었습니다. 원귀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분이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마님께서 소금을 뿌리며 내쫓고 다시는 문턱을 밟지 말라 하셨던 그 며느리가 살아서 여기 서 있습니다. 분이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건조한 분노만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님의 금쪽 같은 종손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유일한 의원이지요. 최 씨 부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다. 복수하려는 개지 동수를 죽여 복수하려는 거야. 여봐라. 전연을 당장 포박해라. 관하로 끌고 가. 최 씨 부인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몽둥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움막 밖에서 치료를 기다리던 병자들이 웅성거리며 일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의원님에게 손을 대느냐. 분이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움막의 석가래에서 흙먼지가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지금 도련님의 병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당장 제 처방이 없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겁니다. 그 말에 최 씨 부인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오늘 밤을. 이미 도끼가 오장육부에 퍼졌습니다. 제가 쓰는 약초가 아니면 해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관하로 끌고 가시겠다면 그리하십시오. 허나 그 사이 도련님은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실 겁니다. 분이의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냉정한 진단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며 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닷새 전 발밑에 엎드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울먹이던 그 나약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은 수십 명의 목숨을 살려낸 당당한 의원이었습니다. 으앙! 그때 분위기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갓난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분이의 치맛자락을 놓지 않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아짐에 무서워, 저 할망구 무서워. 최 씨 부인의 시선이 분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는 꼬질꼬질한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아이는 또 뭐냐? 거지를 거두고 의원 행세를 하며 살고 있었단 말이더냐? 분이는 갓난이를 등 뒤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돌보는 아이입니다. 마님이 알바 아닙니다. 천한 것끼리 모여 살고 있었구나. 꼴 좋다. 최 씨 부인은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에는 이미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서슬퍼런 눈빛과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는 선고가 심장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다급하게 움막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무슨 일이냐? 저기 댁에서 전갈이 왔는디요. 도련님께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다고. 쿵. 최 씨 부인의 무릎이 꺾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분이의 차가운 눈과 바닥에 놓인 이 빠진 뚝배기를 번갈아 훑었습니다. 자존심과 손자의 목숨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저울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피를 토하고 하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 씨 부인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 꼿꼿한 허리가 꺾이고 윤기 흐르던 비단 치마가 더러운 흙바닥에 처박혔지요. 움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무릎을 꿇으십니까? 하인들이 기겁하며 달려들었으나 최 씨 부인은 악을 쓰며 그들을 밀쳐냈습니다. 비켜라, 썩 물러가라, 이놈들아. 최 씨 부인은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분이의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아가 분이야, 내가 이 늙은이가 눈이 멀었다. 그제야 소뚜껑 닫는 소리가 캉 하고 울렸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닥에 엎드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리발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십니까? 당장 나가주십시오. 제 아이가 놀라지 않습니까? 살려다오, 제발 우리 동수만 살려다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한 인연을 천하게 여겼어. 내 눈을 파내라면 파내고 혀를 뽑으라면 뽑으마. 최 씨 부인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배어나와 흙바닥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주 바닥에서 콧대 높기로 유명한 최부자 댁안방마님이 천안 움막집 안악에게 피를 흘리며 비는 광경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치맛자락을 잡은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요? 제가 짐승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도둑 누명을 쓰고 멍석마리를 당할 뻔했을 때 마님께서는 침을 뱉으셨지요. 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동설 안에 맨몸으로 쫓겨나 산속을 헤맬 때 마님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주무시고 계셨겠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손자를 살려달라니요. 양반의 목숨은 금값이고 우리 같은 천것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까? 서슬퍼런 일갈의 최 씨 부인은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다시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죽어가는 손자의 얼굴만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맞다. 내 말이 다 맞아. 내가 천벌을 받을 년이다. 허나 아이는 죄가 없지 않느냐.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모든 업보는 내가 다 지고 갈 테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다오. 그때 방 안쪽 거적 위에서 잠자던 갓난이가 칭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이는 황급히 아이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냐, 애미 여기 있다. 아이를 달래는 분이의 뒷모습을 보며 최 씨 부인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남의 아이까지 거두며 살고 있었구나.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와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분이는 다시 일어서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의원도 아니고 무당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재주가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때 동수놈 열병을 낫게 해주지 않았더냐. 나는 안다. 내 손에 신통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최 씨 부인이
기어이 분이의 발목을 부여잡고 늘어졌습니다. 이 집을 통째로 주마. 내 전 재산을 다 내게 주마.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와서 살펴봐 다오.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녀 역시 어미였으니까요. 최 씨 부인은 급기야 흙바닥에 머리를 다시 지시겨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늙은 마님의 이마는 피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마님, 그만하십시오. 피가 납니다요. 하인들이 울며 불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분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발치에 놓인 이 빠진 뚝배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집온 뒤로 자신의 밥을 담아주던 유일한 그릇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두고 모른 채 하는 것은 약을 아는 자의 도리가 아니다. 어릴 적 약초꾼이었던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분이의 나직한 목소리에 미친 듯이 머리를 찢던 최 씨 부인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올린 최 씨 부인의 눈에 간절한 희망이 서렸습니다. 부분이야. 분이는 갓난이를 등에 업으며 포대기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붓두막 위에 놓여있던 낡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아이가 불쌍해서 가는 겁니다. 마님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는 최 씨 부인에게 천금 같은 소리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덜덜 떨리는 손을 모아주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갈 길이 바쁩니다. 앞장서시지요. 하인들이 달려들어 최 씨 부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최 씨 부인이었지만 그녀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분이에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가자. 어서 가자. 가마는 필요 없다. 내가 뛰어가마. 최 씨 부인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흙투성이가 된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앞장섰습니다. 그 뒤를 낡은 무명 저고리를 입은 분이가 갓난이를 업은 채 묵묵히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누구는 혀를 차고 누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나주 최부자 댁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분이는 자신이 쫓겨났던 2번 다시 밟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그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갓난이의 체온이 따뜻했고 품에 안은 낡은 뚝배기가 달그락거리며 그녀의 심장 박동에 맞추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끼익. 녹슨 쇠가 비명을 지르듯 나주 최부자 댁의 육중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밤바람이 문틈으로 몰아치며 마당에 켜둔 횃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지요. 대문 안쪽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며칠 전 비오는 날 쫓겨났던 며느리가 늙은 마님의 안내를 받으며 당당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어서 오시게 어서 아이가 숨이 넘어간다. 최 씨 부인은 채통도 잊은 채 다급히 손짓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고 화려한 비단치마는 흙투성이가 되어 볼품없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대문 안으로 한 발자국을 들여놓더니 우뚝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러는가 어서 들어오지 않고. 최 씨 부인이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본인은 등
뒤에 엎인 갓난이를 고쳐매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거대한 기와집을 올려다보았어요. 약조를 하셔야겠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웅성거리는 하인들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서늘했습니다.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데 흥정을 하겠다는 게냐? 흥정이 아닙니다. 목숨을 구하는 대가입니다. 분이는 품속의 옷가락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찌릿한 진동이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었지요. 첫째, 지금 당장 곳간을 열어 쌀백섬을 푸십시오. 저기 운막촌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헉 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쌀백섬이라니 나주 고을 전체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쌀백섬 그래 좋다. 주마 준다고. 내 손자만 살리면 1000섬이라도 주마 어서 들어가자. 아직 남았습니다. 분이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둘째, 제 등에 업힌 이 아이 갓난이의 호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천민의 자식이 아니라 제 양녀로 입적시켜 번듯한 양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최 씨 부인은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천안 보찜 장수에게서 주워온 아이를 양반 족보에 올리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안채 쪽에서 으앙 하는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자 최 씨 부인은 이성을 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마. 호적이 대수냐, 양반이 대수냐, 제발 내 손자 동수만 살려다오. 마지막 셋째입니다. 분이는 보찜에서 낡고 금이 간 검은 뚝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치료를 하는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누구도 들이지 마십시오. 물 한 모금, 바람 한 점도 허락 없이 들어와선 안 됩니다. 만약 문고리라도 잡는 자가 있다면 그 즉시 치료를 멈추고 나가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마 내 목숨을 걸고 아무도 들이지 않으마. 그제야 분이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각사각 그녀가 쉬는 집신 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울렸지요. 하인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비켰고 분이는 익숙하지만 낯선 안채 대돌 위로 올라섰습니다. 방문을 열자 비릿한 피 냄새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디단 이불 위에는 7살 난 동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잿빛이었고 숨소리는 그르렁 그르렁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분이는 따라 들어오려는 유모와 하녀들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당. 문이 닫히고 문고리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가쁜 숨을 몰아쉬는 동수와 등에 엎인 갓난이 그리고 분이 셋뿐이었습니다. 분이는 갓난이를 아랫목에 눕히고 보찜을 풀었습니다. 소중히 간직해 온 자경초 한 뿌리와 운막집 아궁이에서 숱하게 밥을 지어냈던 그을린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후.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동수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은 물에 빠진 시로라기처럼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입가에서 풍기는 달큰한 단내, 목덜미 아래로 번진 붉은 반점. 운막촌 아이들의 증세와 같았지만 정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끼가 이미 장부 깊숙이 파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참으세요. 분이는 아랫목에 화로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물을 붓고 자경초 뿌리를 잘게 찢어 넣자 보랏빛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양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글보글 뚝배기 끓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울렸습니다.
분이는 끓어오르는 약물을 숟가락으로 저으며 농도를 살폈습니다. 운막촌에서 수십 명을 살릴 때와는 다른 처방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오장육부까지 번진 도끼를 빼내려면 약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체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집온 뒤로 독버섯을 대신 먹고 집안의 나쁜 기운을 제 몸으로 받아내며 살아온 세월. 그 과정에서 분이의 몸은 기이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도끼를 흡수하면 몸이 부풀어 오르지만 그 독을 작용초로 중화하여 다시 뱉어낼 수 있는 체질이 된 것입니다. 약초꾼이었던 아버지도 본 적 없는 독을 독으로 갚는 기이한 몸이었습니다. 분이는 끓는 약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후후 불었습니다. 보랏빛 김 사이로 쓰면서도 비릿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동수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약물을 한 숟가락 흘려 넣었습니다. 꿀꺽. 동수의 목을대가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약물이 넘어갈 때마다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이가 동수의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 손바닥으로 뜨거운 열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렸지만 분이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몸속 도끼가 약물에 의해 풀리면서 피부 위로 밀려 나오고 있었고 분이의 손을 통해 그 독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이의 왼팔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살가죽이 팽팽해지며 검붉은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끼를 끌어당기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최 씨 부인이 문살에 귀를 대고 초조하게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벅저벅 후후 거친 숨소리가 문풍지 너머로 전해졌지요. 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두 번째 약물을 동수의 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수의 몸에 반응이 왔습니다. 아이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거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분이의 팔뚝이 한 뼘은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약물이 도끼를 풀어헤치고 풀린 도끼가 분이의 몸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이한 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짐의 팔이 터지겠어요. 갓난이가 아랫목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이의 왼팔은 이미 원래의 2배로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괜찮다. 내 몸이 독을 받아내는 것이니 걱정 마라. 분이는 이를 악물며 말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동수의 얼굴에서 검붉던 반점이 한 톨씩 옅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 밖에서 최 씨 부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분이야, 무슨 일이냐. 하지만 분이는 대답 대신 세 번째 약물을 떠서 동수의 입에 넣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고르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쩍. 뚝배기의 실금이 하나 더 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쾅쾅. 사랑방 문짝이 부서져라 흔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의 고함 소리가 문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문 열어라, 내 인연분이 내 손자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게냐,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하지만 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숨이 꼴딱 넘어가는 동수의 얼굴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분이의 이마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갓난아, 문을 걸어라. 분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간난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빗장을 질러 넣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머슴들이 문을 부수려는지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뚝배기 앞으로 다가앉았습니다. 금이 간 뚝배기 틈으로 약물이 조금씩 새어나와 화로의 불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이는 동수의 맥을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늦었다. 자경초만으로는 안 돼. 동수의 맥박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게 깜박거리고 있었습니다. 깊이 쌓인 도끼가 아이의 오장육부를 이미 시커멓게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반시각도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지매요. 도련님 얼굴이. 간난이가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동수의 얼굴 위로 검푸른 핏줄이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기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이 아이의 가죽을 뚫고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과득. 살이 찢기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툭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분이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끓고 있는 뚝배기 위로 가져갔습니다. 뚝. 검붉은 피가 자경초 달인 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맑았던 약물은 순식간에 시커먼 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금기시하는 비술 중의 비술, 혈약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 환자의 독을 대신 짊어지는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지매, 미쳤어유. 그게 무슨 짓이여유. 간난이가 기겁을 하며 달려와 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간난이를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이 아이를 살리려면 내 피가 섞여야 한다. 독을 받아낼 몸뚱이가 필요하단 말이다. 분이의 일갈에 간난이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분이는 피가 섞여 끓어오르는 약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후후 불었습니다. 뜨거운 김 사이로 비릿한 피 냄새와 약초 향이 섞여 묘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분이는 동수의 입을 억지로 벌렸습니다. 삼켜라. 제발 삼켜라. 이것은 너를 살리려는 한 사람의 목숨이다. 약물이 동수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수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기괴한 신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동시에 분이의 몸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약물을 한 숟가락 먹일 때마다 분이의 멀쩡하던 왼팔이 풍선처럼 부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이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살가죽이 찢어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고통은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살을 지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동수의 몸속에 있던 도끼가 약물과 분이의 피를 통해 분이에게로 옮겨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최씨 부인의 악다구니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당장 문을 부수어라. 저 천한 것이 내 손자를 죽인다. 쾅쾅. 문짝이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롭게 덜컹거렸습니다. 흙먼지가 천장에서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풍경은 처절했습니다. 분이의 얼굴은 이미 반쯤 퉁퉁 부어올라 눈조차 뜨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고운 피부는 검푸르게 변했고 목에는 굵은 핏대가 섰습니다. 반면 동수의 얼굴에 덮여있던 검은 기운은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지매, 그만해요. 이러다 아지매가 죽어요, 제발. 갓난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는 희생제였습니다. 분이는 부어오른 눈을 간신히 뜨며 헐떡거렸습니다. 아직 멀었다. 독이 나가지 않았어. 그녀의 시선은 동수의 명치 끝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시커먼 멍울 같은 것이 남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아이의 생명을 옥죄는 도끼의 핵이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는 여전히 피가 뚝뚝 떨어져 약사발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 한 모금에 모든 것을 건다. 분이는 남은 약물을 전부 입에 머금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수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기운을 통째로 불어넣어야만 했습니다. 분이의 목을대가 꿀렁거렸습니다. 약물이 동수의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뚝배기의 실금이 하나 더 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섞인 약물이 동수의 목구멍을 넘어간 직후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가 터지듯 풀렸습니다. 동수의 몸이 활처럼 휘더니 기괴한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혹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라오는 듯한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갓난이가 기겁을 하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동수의 입이 쩍 벌어지더니 시커먼 액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에에 방 안 가득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붉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웅덩이 물처럼 검고 끈적한 도끼 그 자체였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마치 뱃속의 장기를 모두 토해낼 작정인 듯 몸을 비틀며 계속해서 검은 피를 쏟아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옷자락이 검은 피로 범벅이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잇는 힘껏 두드렸습니다. 뱉어내거라, 도련님. 다 뱉어내야 산다. 뱃속에 든 더러운 것들을 모조리 쏟아내야 해. 쿵. 분이가 아이의 등을 두드릴 때마다 검은 덩어리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구판을 벌이는 무당의 몸짓처럼 처절하고도 엄숙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수의 몸에서 검은 도끼가 빠져나올 때마다 분이의 팔과 다리가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을 독으로 제압하는 비술의 대가였습니다. 동수의 몸에서 빠져나온 도끼가 분이의 피를 타고 그녀의 몸으로 옮겨 붙고 있었습니다. 아짐의 팔이 터지겠어요. 갓난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약물을 먹일 때마다 분이의 몸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살가죽은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온몸을 지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분이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한 식경이나 지났을까. 동수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쏟아낸 검은 피가 한 양동이는 좋게 될 법했습니다. 창백하기만 하던 아이의 얼굴에 거짓말처럼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동수가 깊은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고통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갓난아기처럼 편안한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거칠던 숨소리가 새근새근 고른 숨결로 바뀌었습니다. 도끼가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불덩이 같던 열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그 한마디를 내뱉은 직후였습니다. 쿵. 육중한 소리와 함께 분이에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몸이 옆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린 것입니다. 바닥이 울렸습니다. 아지매 아지매. 갓난이가 울며 불며 달려들었습니다. 분이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동수의 독을 온몸으로 받아낸 대가가 분이에게 고스란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딸기 울었습니다. 꽃기교.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문창호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와직근. 문빗장이 부서지며 최 씨 부인과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약조를 지키려 밤새 문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최 씨 부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최 씨 부인은 방 안의 참혹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피범벅이 된 바닥, 금이 간 뚝배기, 그리고 괴물처럼 부어올라 쓰러져 있는 분이 그 옆에서 새근거리며 잠든 동수. 동수야, 내 새끼 동수야. 최 씨 부인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피를 밟으며 동수에게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동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뱉은 온전한 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감격에 겨워 오열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았구나. 내가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방 구석에 쓰러진 분이를 살피는 사람은 오직 갓난이뿐이었습니다. 아지매, 정신 차려봐요. 아지매. 갓난이가 분이의 몸을 흔들었지만 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제야 고개를 돌려 쓰러진 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헉. 쓰러져 있는 분이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퉁퉁 부어있던 몸은 밤새 2배는 더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피부는 터질 듯 팽팽했고 곳곳에 검붉은 반점이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동수가 토해낸 그 검은 도끼를 며느리가 온몸으로 흡수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마님, 이것 좀 보셔요. 갓난이가 분이의 저고리를 살짝 들추며 흐느꼈습니다. 분이의 배와 옆구리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멍석을 챙겨온 하인들도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살이 찐 게 아니었구먼요. 하인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최 씨 부인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살은 기름진 음식을 탐해서 찐 게으름의 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퉁퉁 부어오른 부종이었습니다. 시댁에 들어온 뒤로 밥상에 올라오는 독버섯을 혀끝으로 알아채고 대신 먹어 없앴던 흔적, 집안의 나쁜 기운을 자기도 모르게 흡수하며 쌓아온 도끼의 무게. 그것이 분이의 살갗 아래 차곡차곡 쌓여 며느리를 괴물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며느리의 부어오른 손등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손이 최 씨 부인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미련한 것. 최 씨 부인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미련 곰탱이 같이. 바닥에 널린 검은 피가 새벽 햇살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그것은 동수의 몸에서 빠져나온 죽음의 그림자였으나 동시에 며느리 분이가 대신 짊어진 고통의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얘야, 아가. 최 씨 부인이 처음으로 며느리를 아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아짐의 숨이 너무 얕아요. 갓난이의 다급한 외침에 최 씨 부인이 화들짝 놀라 분이의 코 밑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숨결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동수를 살려놓고 정작 자신은 생명의 끈을 놓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된다. 이대로 죽으면 아니 돼. 최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멍석마리를 준비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꼴 보기 싫다며 구박하고 밥벌어지라며 욕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자신의 손자를 살리고 대신 죽어가려 하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뭣들 하고 있느냐, 당장 의원을 불러라. 읍내에서 제일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와 당자. 최 씨 부인의 호통에 하인들이 허둥지둥 방문을 나섰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가, 정신 차려라. 동수가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어찌하느냐. 눈 좀 떠보거라. 퉁퉁 부어오른 분이의 몸이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분이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려 검은 피가 묻은 베개싯을 적셨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살덩어리가 실은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거대한 성벽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달구름 소리 대신 뒤늦은 후회의 흐느낌만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도 사람의 깨달음을 기다려주지 않는 법입니다. 분이의 호흡이 점점 더 가늘어지더니 이내 뚝 끊기는 듯 했습니다. 아가. 최 씨 부인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분이의 퉁퉁 부은 얼굴은 숭고하다 못해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가, 눈 좀 떠봐라 제발. 최 씨 부인의 떨리는 손가락이 며느리의 코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아주 미약하지만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숨이 끊어진 줄 알았던 분이의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살았어. 최 씨 부인은 털썩 주저앉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동수의 도끼를 온몸으로 받아낸 탓인지 깊은 혼수 속으로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분이의 온몸에서 시커먼 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야. 하녀들이 코를 막으며 수근거렸습니다. 그 땀에서는 썩은 물 같은 고약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마치 동수의 몸에서 옮겨온 도끼뿐만 아니라 분이가 시집온 뒤로 몸속에 차곡차곡 쌓아온 묵은 독까지 모조리 녹아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꼬박 사흘을 며느리 곁을 지켰습니다. 타탁. 화로의 불씨를 살리며 젖은 수건으로 며느리의 몸을 닦아내고 또 닦아냈습니다.
그 거만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똥오줌을 받아내며 지극정성을 다하니 집안 하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한편 독이 빠져나간 동수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숨이 넘어가던 아이가 마루에서 뛰어놀 정도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녀들은 기적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짹짹, 짹짹, 창호지 문 너머로 맑은 참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니 시집온 뒤로 평생을 짓누르던 육중한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눈을 비비는데 그 손목이 마치 대나무 가지처럼 가늘고 고왔습니다. 이게 내 손이란 말인가? 분이는 믿기지 않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핑 돌지도 않았고 숨이 차지도 않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경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슥. 거울을 닫고 얼굴을 비춰본 분이는 그만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울 속에는 웬 선녀 같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퉁퉁 부어 터질 것 같던 볼살은 온데간데 없고 뽀얀 피부에 오목조목한 이목구비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동수의 도끼를 정화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분이 몸속에 쌓여있던 묵은 노폐물과 부종까지 모조리 빠져나간 것입니다. 살에 파묻혀 보이지 않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했고 오뚝한 콧날과 선 고운 턱선이 드러났습니다. 분이는 본래의 절색의 미인이었던 것입니다. 아가 일어났느냐? 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 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을 본 최 씨 부인은 들고 있던 죽사발을 쨍그랑 놓칠 뻔했습니다. 너 정말 분이 내가 맞느냐? 어머니. 목소리마저 옥굿을 굴러가듯 맑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달려와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아니, 못난 시어미를 사람 만들었다. 최 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더니 이내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못들 하느냐, 어서 비단 옷과 폐물을 대령해라. 잠시 후 하녀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붉은 비단 치마와 옥색 저고리, 그리고 금으로 만든 놀이개와 비녀들이 분이 앞에 놓였습니다. 그것들은 최 씨 부인이 아끼고 아끼며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보물들이었습니다. 입어보거라. 이제야 임자를 만났구나. 최 씨 부인은 품에서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철그럭. 쇠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이 집안 곳간 열쇠다. 그리고 문서가 든 함의 열쇠까지 다 여기 있다다. 어머니,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집을 지키겠느냐. 그동안 내가 눈이 멀어 진주를 흙덩이 취급을 했구나. 다시 안방마님 자리에 앉거라. 내 이제 뒤로 물러나 손주나 보며 살련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셋째 도령이 들어왔습니다. 분이의 남편이었습니다. 멀끔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분이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면목이 없소. 꼴도 보기 싫다며 고개를 돌린 이 못난 놈을 용서하시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돼지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곧간 열쇠를 바치고 꼴도 보기 싫다며 등을 돌렸던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빕니다. 비단 옷의 감촉은 부드럽고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 만큼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찾아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서방님. 분이가 남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예전에 그 순진하기만 했던 바보 분이와는 다른 깊고 고요한 강물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밟고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기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주신 열쇠 잘 받겠습니다. 허나, 분이가 말끝을 흐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 하나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내민 손을 바라보는 분이의 눈에는 이 집이 아닌 더 먼 곳을 향한 시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열쇠를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분이는 묵직한 쇳덩이를 최 씨 부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철그럭 차가운 금소금이 방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곳간을 통째로 준다는데도 마다한다는 말이냐? 내가 미쳤구나. 실성했어. 최 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비단 옷감이 산더미처럼 쌓인 지게를 지고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부인 여보, 내 이것 보시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비단이랑 꽃신을 사왔소.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답게 때 빼고 광내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퉁퉁 부어있던 살은 온데간데 없고 배꼽같이 고운 피부가 드러난 분이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며 분이의 손을 덥석 잡으려 했습니다. 자, 이 비단 옷을 입어보시오. 이제 당신은 귀부인이 되는 거요. 하지만 분이는 매몰차게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저는 더 이상 최 씨 가문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으나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내민 화려한 비단 옷을 발로 밀어내고 방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산속에서 캐온 약초와 말린 뿌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의원 박분이로 살 것입니다. 의원이라니. 천한 계집이 무슨 의원질을 한다는 거야. 최 씨 부인이 악을 썼지만 분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가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서성이던 갓난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갓난아, 가자. 아씨 아니, 의원님. 너도 이제 매 맞으며 살 필요 없다. 내 너에게 약초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마. 갓난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이는 주저없이 분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얽혔습니다. 분이는 마지막으로 최 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귀한 약초는 험한 바위 틈에서 자라고 독초는 화려한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 또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2년 내가 감히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나가거라, 당장 나가. 최 씨 부인은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당당히 걸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맑게 갠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따스한 햇살이 대지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분이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갓난이가 물었습니다. 분이는 낡은 약초 보따리를 고쳐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비단 옷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디든 못 가겠느냐, 아픈 사람이 있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갈 곳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흙길을 밟는 집신 소리가 타박타박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곰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과 천덕꾸러기라 구박받던 소녀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눈부신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퉁퉁 부었던 얼굴이 백옥같이 변해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한 여의원이 전국을 떠돌며 가난한 이들을 구하고 다닌다고 말이지요. 최씨 가문의 곳간 열쇠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마음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용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박분이의 진정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